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주화, 코인, 가치의 상징. 화폐는 유통수단의 기능 때문에 주화의 형태를 취한다. 상품의 가격, 즉 화폐 명칭이 머릿속에서 대표하고 있는 금의 무게는 유통 과정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금조각 또는 금화로서 상품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의 도량 표준의 확정과 마찬가지로 주화의 제조도 국가의 일이다. 금과 은이 주화로서 몸에 두르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 시장에 나타날 때는 다시 벗어버리는 여러 가지 국민적 제복은 상품 유통의 국내 또는 국민적 영역과 일반적인 세계 시장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소절의 제목이 이제 주화, 가치의 상징인데요. 보통 이제 주화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적어 놓은 것처럼, 예, 코인, 금속 형태의 토큰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 실제로 그 자본론에서 주화는 조금 그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곧 설명이 나올 텐데요. 화폐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유통수단으로서 화폐가 사용될 때 이것을 이제 주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이 주화는 어, 금속 토큰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폐 은행권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 주화는 그 자신의 가치 와는 이제 전혀 다른 가치를 명목적으로 대표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 어, 그게 뭐 주화 형태이건 은행권 형태이건 간에 금속 토큰 형태이건 은행권 형태이건 간에 실제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국가가 부여한 명목적인 가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생산하는데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00원 동전의 이제 가치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만 원짜리 한국은행권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실제로 5만 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명목적인 가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 상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읽다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이 될 겁니다. 일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린 씨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화와 금덩이는 단지 외형상으로만 구별될 뿐이고, 금은 언제라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주화는 조폐소로 부터 나오자마자 곧 녹일 수도 있다. 유통하는 동안 금화는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담는다. 금화의 명칭, 즉 법정 무게와 그것의 실체, 즉 실질적 무게가 점차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명칭이 같은 금화들도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유통수단으로서의 금의 무게는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그리하여 가격을 실현할 상품들의 진정한 등가물로 될 수 없게 된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세와 근세의 주화 역사는 이와 같은 혼란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다. 주화를 금의 금속적 실제로부터 닮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즉 주화를 그 공인된 금속 실체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유통 과정의 자연 발생적 경향은 금속 상실의 정도에 따라 금화를 불능이라고 폐기시키는 가장 근대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다. 예, 좋습니다. 결국 금화는 금을 주조한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미 주조된 금화가 다시 금괴, 금덩이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금속화폐, 금화나 은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유통 과정에서 상품들의 거래를 매개하면서 소유자로 바꾸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다라는 거죠. 만멸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금화 또는 은화의 가치는 실제로 그 화폐가 얼마만큼의 금 또는 은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부여된 것인데 이게 이제 금화의 명칭, 법정 무게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유통 과정에서 마멸되면서 그보다 더 적은 무게를 가지게 되면은 실제 가치와 명목적인 가치가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한 자연 발생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결국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다른 금속을 통해서 이걸 대신하게 되는 대리물을 만들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마멸된 주화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폐기되는 과정이 이제 불가피해졌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씨 가능하실까요? 네. 만약 화폐의 유통 그 자체가 주화의 실질적 무게를 그 법정 무게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능으로서 주화를 금속으로서 주화와 분리시킨다면 화폐 유통에는 벌써 금속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토큰, 즉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금 또는 은의 매우 작은 무게를 주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과 최초에는 고급 금속 대신 저급 금속, 금 대신 은, 은 대신 구리 이것이 가치 척도로 쓰였고 고급 금속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저급 금속이 화폐로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은재나 동재의 토큰이 금화의 대리자로 기능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준다. 은과 구리가 금을 대리하는 것은 금화가 가장 빨리 유통하는 따라서 가장 급속히 다른 상품 유통 영역, 다시 말해 매매가 매우 소규모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다. 이런 금이 대리물이 금 자체의 지위를 영구히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금 대신 이들 금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주화가 각각 유통하는 특수한 경로들은 물론 서로 뒤엉켜 있다. 은재나 동재의 토큰은 가장 작은 금화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위해 금과 나란히 나타난다. 금은 끊임없이 소액 유통에 들어오지만 동재의 토큰과 교체되어 끊임없이 거기에서 쫓겨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은으로, 은을 그보다 더 저급한 금속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즉, 대리물로서 토큰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대체로 이것은 상품 거래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즉, 어, 화폐의 마멸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이런 영역이다라는 거죠.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더 이제 저급 금속을 통해서 이걸 대신하는 일들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소액 거래에서는 예, 본래적인 의미의 이제 그 화폐인 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 지폐은행권의 경우죠.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은재나 동재의 토큰의 금속 무게는 법률에 의해 임의로 규정된다. 그것들은 유통에서 금화보다 더 빨리 닳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 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무게, 즉 가치와는 관계없다. 금이 주화로서 기능하는 것은 금의 금속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 예컨대 지폐가 금을 대신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주화의 순전한 상징적인 성격은 금속 토큰에서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지만 지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실 어려운 것은 첫걸음일 뿐이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주화라는 건 결국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이고 본래적 의미의 화폐 상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토큰의 명목적인 가치는 실제로 그 토큰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토큰의 경우에는 잠깐 그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은화나 이제 동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의 가치 아닌가라고 그 화폐로서 그것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 또한 전혀 이제 그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폐 은행권으로 넘어가면 아주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은요. 자, 주화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토큰의 형태나 이제 지폐 형태나 이렇게 주화로 사용되는 네, 이 대리물은 가치 상징이다. 다시 한번 그것들의 생산에 제작에 들인 비용과 실제 그것이 명목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붙인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서는 국가가 발행해 강제 통용력을 준 불안지폐만을 문제로 삼는데 불안지폐는 금속화폐의 유통에 그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화폐, 예로 들면 어음, 수표, 태안은행권은 단순 상품 유통의 맥락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덧붙여 말하면 진정한 화폐가 화폐의 유통수단 기능에서 발생한다면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의 그 자연 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불안지폐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화폐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진정한 지폐는 화폐 유통수단 기능에서 발생하고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온전한 설명은 사실 우리가 이따가 후반부에 오늘 세미나 후반부에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그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신용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그 불안지폐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막스가 그 서술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19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화폐 제도는 오늘날의 화폐 제도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헷갈리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화폐 형태와 이때 당시에 이제 화폐 형태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면은 이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아주 쉽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화폐가 유통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상품이 거래될 때 상품의 구매자가 상품을 건네받는 것과 동시에 화폐를 판매자한테 건네준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현찰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가 바로 판매자의 호주머니로 이제 들어갈 때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그게 아니라 외상거래, 신용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화폐를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화폐를 건네주게 되고 추후에 지불하겠다는 지불 약속 증서, 어음 같은 걸 이제 써주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신용화폐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불안지폐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행권이 불안지폐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불안지폐 또는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은행권 지폐는 불안지폐이기 이전에 태완지폐, 태완은행권이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자, 영어로 이제 unconvertible paper만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unconvertible이라는 건 예, 태완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안지폐 이전에 태완지폐의 경우에는 태완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태완이라는 건 뭐예요? 예,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 화폐인 금 또는 은과 은행권 지폐를 교환해 주는 걸 태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금이나 은이 상품으로서 화폐로 사용될 때 이 금속 화폐가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에서 마모가 쉽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리할 대리물을 만들 필요가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은행권이다라는 거죠. 금속 토큰 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만들어졌는데, 자, 은행권의 가치는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은행권 형태든, 우리가 흔히 조화라고 부르는 금속 토큰의 형태든, 그것들의 생산비와 거기에 이제 명목적으로 부여된 가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 상징이기 때문에 은행권 자체 가치는 0이에요. 근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금이나 은 대신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은행권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태환이라는 장치가 여기에 이제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의 은행권들에서는 뭐 액면의 그 은행권에 이제 그 숫자로 이제 명시된 명목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그 사람들의 초상, 지배계급의 뭐 누군가 내지는 이제 그 은행권이 이제 발행된 국가에서 이제 인정받는 위인들의 초상이나 또는 어떤 이제 유명한 건축물, 기타 등등의 이런저런 그림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당시에 이제 은행권에는 반드시 이런 문구와 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은 이 은행권을 가지고 저희 은행에 오시면 여기에 적힌 X에 상응하는 금과 교환해 드릴 것을 보증합니다. 라는 의미의 이제 그 서명 내지는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게 태환은행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론에서 막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은행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건 그냥 태환은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태환은행권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명시적으로 이건 불안지폐다, 불안은행권이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제 태환이 안 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장치가 이제 필요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태환은행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불안은행권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일단 태환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유통됐던 이제 막스 당시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어, 경제 위기, 이제 공황을 자본주의 경제가 주기적으로 두드려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황이 막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1997년 말에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공황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찾으려고 길게 줄을 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현금 그 현금화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건 이제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은행권이 태환은행권이니까 단순히 자신의 예금을 은행권으로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행권을 금하고 바꾸려는 이런 시도가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뱅크런이 이제 골드러시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상시와 달리 이렇게 은행권에 대한 태환 요구가 집중이 되면은 은행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 금고에 일정 수준의 이제 금이 태환 준비금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은행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만 은행이 상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태환 요구가 이제 집중이 되면은 태환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서 공황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은행권의 금태환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금태환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예, 나고 나서 사람들이 좀 진정해서 최악의 상황이 이제 을 면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은행권의 태환 요구가 예, 그 수요가 이제 줄어든 상황에 야 이제 간신히 태환 정지가 풀리고 이제 다시 태환이 재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내재적 가치가 없는 가치 상징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태환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건데 막상 그게 이제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작동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금태환이 영구히 정지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그 정치경제학 입문 시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화폐에 대해 설명하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다시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1930년대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 정부가 공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구제하는 게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태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금태환이 유지된 상태에서 은행권이 여전히 태환은행권인 상태에서 국가가 그 상황을 호전시키겠답시고 은행권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은행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기는커녕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금하고 바꿔버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라는 거죠. 은행권을 아무리 풀어봤자 예, 실제로 경제가 예, 회복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은행 금고에서 금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른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쓰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 예, 적극적으로 이제 구제 조치를 펴기 전에 흔히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딜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금태환을 정제하는 게 선결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금태환이 정지됐고 이후에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금태환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불안은행권을 화폐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진행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발행에 강제 통용력을 준 불안지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은행권 일반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속화폐 유통에 그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따가 이제 바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예,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의 일정 양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폐, 가치 상징으로 대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본론을 서술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불안 지폐는 예외적 내지는 일시적이었고요. 네. 은행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행권 또는 지폐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테마은행권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자주로 어음, 수표, 태환은행권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따가 우리가 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불안은행권이 불안지폐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1파운드, 5파운드 등의 화폐 명칭이 인쇄된 종이 쪽지가 국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통 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실제로 동일한 양의 금을 대신해 유통하는 한, 그것의 운동은 화폐 유통 그 자체의 법칙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지폐 유통의 독자적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하는 비율에서 생길 수 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 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가 흡수할 수 있는 금량은 일정한 평균 수준의 상하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양은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최소량 이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최소량이 끊임없이 자기의 구성 부분들을 바꾼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것을 구성하는 금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금 조각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이 최소량의 크기에도 그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유통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량은 금의 종이 상징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모든 유통물질이 그들이 화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 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차 버린다면 이 물질들은 상품 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 범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도량 표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 즉 실제로 유통했을 같은 명칭의 금화의 양을 초과한다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폐는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폐의 유통액이 자기의 한도보다 2배로 늘어난다면 사실상 1파운드 지폐는 지금 예컨대 금 4분의 1 온스가 아니라 금 8분의 1 온스의 화폐 명칭으로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되었던 가치가 이제는 2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예, 좋습니다. 자,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지폐 유통의 이제 독자적 법칙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실제로 유통될 금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지폐 발행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불안지폐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유통될 금량이라는 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의미합니다. 상품들의 총 가격을 화폐 유통 속도로 나눈 값에 의해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정해지죠. 그래서 총 가격이 6천억 원이고 화폐 유통 속도가 평균적으로 6이라면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1,000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이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즉,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은 유통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퇴장, 화폐로 된다, 축장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건 뭘 전제로 한 거였냐면, 예, 불안지폐, 불안은행권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화폐를 전제로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막스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 그렇지 않고 불안은행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럴테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1,000억 원인데, 경제 위기 이제 공황이 발발하면은 흔히 돈이 안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품 유통이 부진해진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자, 근데 그렇게 상품 유통이 부진한 결과로 에, 화폐 유통 속도가 바닥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동일한 상품들이 동일한 총 가격을 가진 상품들이 유통하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증가하게 돼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상황을 이제 그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은행권을 불안지폐를 1,000억 원 더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쨌거나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유통에 요구되는 화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치 상징인 불안지폐를 추가로 투입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찌어찌 회복이 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이제 2천억 원으로 늘었던 상황이 다시 1,000억 원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 추가된 화폐가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 화폐였다라면은 다시 한번 유통에서 빠져나와서 축장이 돼버리겠죠. 근데 이게 불안은행권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빠져나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은행권의 발행이 상품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이제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도량 표준에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안지폐가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최소량만큼만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폐는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서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원만큼의 이제 불안 은행권이 실제로 이제 필요한 그 화폐량은 1,000억 원어치였기 때문에 이전의 1,000억 원과 동일한 만큼만을 만의 그 가치를 대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반대편에서 상품들의 가격이 이제 2배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예, 그 막스가 이 부분을 이제 서술할 당시에는 이 불안지폐 자체가 예외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막스가 딱히 예언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안은행권이 일반화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계기가 자본주의 경제를 이제 관리하고 구제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든 경제 위기, 공황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불안지폐를 항상 과잉 투입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늘날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만연해 있는가를 대단히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그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인문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
그 인플레이션을 별도의 그 주제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의 큰 네 번째 주제, 가치와 가격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이제 아니라는 사실을 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부터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그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파일은 그 우리 다음 강의 게시판에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 게시판 있죠. 거기에 이제 매시간 강의 자료하고 이런 압축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예, 그 해당 부분, 가치와 가격 파트 1 부분을 찾아서 예,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당연시하게 되는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로 한 통계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이 1929년 10월 말에 발발해서 이른바 뉴딜이 시작되기 전까지 1933년 초까지 계속 악화가 되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즉, 호황의 끝에 엄청난 공황이 터졌던 건데, 자, 보통 우리는 그, 호황기에는 당연히 물가가 평소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호황기였던 1926년 네, 이제 미국 도매 물가 지수를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예, 대공황이 이제 발발하기까지의 그 호황기 동안 물가 수준이 오히려 완만하게나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인데 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그, 대단히 이제 그 예외적인 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한지 이제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공황이 이제 발발하면서 상품들이 이제 제대로 팔리지 않으니까 예, 가격들이 이제 폭락해서 대공황이 가장 심각했던 1933년 초에 물가 지수는 19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밖에 안 돼요. 상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나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0%에 가까워지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이제 주류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다라는 거죠. 예,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1933년 초부터입니다. 자, 뉴딜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뉴딜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됐다? 태완 정지부터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금태환을 완전히 정지하고 불안은행권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들이 살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물가 지수는 상승 일로를 겪습니다. 상승 일로로 이제 치닫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한 번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관찰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방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당연시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 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그
전혀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이런 추이를 보인다면 공식적으로 이제 물가지수 통계를 작성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 0%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율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럴 거냐라는 거.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상승하면 개별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죠.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서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가치 감소를 에, 상품들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대공황 전후에 이제 미국 도매 물가 지수를 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1933년 초에 그 금태환이 전면적으로 정지되기 전까지는 대공황 때뿐만 아니라 대공황이 발발하기 이전에 호황기에서조차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다?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전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상황에서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 나면서부터 이제 익숙해진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작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불안은행권이 아니었다면 네네. 이게 오, 그 가격이 오르는 계속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는 건가요?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나타날 리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예. 1930년대 이전까지는 음, 공황기뿐만 아니라 호황기에도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이상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책이나 이런저런 뭐 논문 같은 데 써들어대지만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거나 이제 오히려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된 것은 그 전 세계 어떤 상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금량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어떤 민중들한테 끼치는 영향, 소위 말하는 현재 자본주의 어떤 지배계층들이 노리는 바,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 봤을 때 지금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제일 처음 질문이 조금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상품량과 그 생산량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화폐 수량설적인 접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죠? 예, 상품들의 가격이라는 건 예,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 화폐가 유통하고 있을 때는 그 화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과 각각의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비교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상품이 생산되고 화폐 상품이 얼마만큼이 생산되는가 그 양적인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화폐 수량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어쨌거나 뭐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피지배 계급, 노동자들을 중심한 피지배 계급에 대한 추가적인 수탈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해서 그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제 그 일요일 그 세미나 시간에 이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일요반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비용을 노동자에게 이제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인문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예, 모든 그 경제 주체에게 이제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은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제 불균등하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장 먼저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힘이 센 독점 자본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가장 늦게 가격이 오르는 상품, 그나마 잘 오르지도 않는 상품이 바로 인간의 노동력이다라는 거죠. 임금이 제일 늦게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피지배계급, 노동자나 서민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배계급에 유리한 수탈의 과정을 동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한 이런 이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되는 시기에서 그 화폐 유통의 법칙 또는 이제 지폐 유통의 독자적 법칙이 얼핏 생각하면은 이른바 화폐 수량설과 동일한 논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화폐 수량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 화폐의 양과 상품들의 양을 사후적으로 비교해서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상품 가격도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상황에서는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그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과잉 투입되었을 때 그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불안은행권의 경우에서 뿐입니다. 예. 그래서 금 또는 은이 화폐로 기능하고 있을 때는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가격혁명이라는 현상이 왜 그 발생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화폐로 사용되는 금은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 상품인 은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그 화폐 형태가 어떻건 간에 이게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 화폐이건 태환은행권이건 불안은행권이건 간에 무차별하게 항상 화폐량이 늘어나면 상품 가격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에,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 수량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폐량과 상품들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국가가 불안은행권을 이제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상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는 1대1로 비례 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국가가 화폐를 일정량 유통에 투입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은행과 같은 신용기구들이 개입하면서 이게 실제로 사회 전체적으로 예,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양을 얼마만큼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더라도 설령 오늘날과 같은 불안지폐가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 수량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 국가가 발행한 유통에 투입한 화폐량과 상품들의 가격이 1대1로 변동하는 경우는 변동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은행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은 퇴장 기능, 축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민구 씨 읽어주시죠. 지폐는 금 또는 화폐의 상징이다. 상품 가치에 대한 지폐의 관계는 상품 가치는 일정한 금량으로 관념적으로 표현되며 그 금량을 종이 쪽지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처럼 가, 가치를 가진 금을 지폐가 대표한 한 지폐는 가치의 상징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의 상징, 금속 토큰이나 지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이 이와 같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금이 오직 주화로서 또는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화폐는 유통수단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화폐가 단순한 유통수단의 기능만 하는 것은 다른 금화가 여전히 유통하는 경우에 볼 수 있지만 모든 금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각 조각의 금화는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동안만 단순한 주화이고 유통수단이다. 그런데 지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 분야에 머물러 계속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오직 그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화의 운동은 상품 탈바꿈, CMC의 반대의 국면들의 계속적인 반복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 국면들에서 상품들은 즉각 다시 사라질 뿐인 자신의 가치 형태들, 화폐와 마주한다. 한 상품의 교환 가치의 독립적 표현은 여기에서 다만 순간적으로 존재한다. 그 상품이 곧바로 다른 상품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치 상징이라니 어떻게 이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한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뭐길래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뭐 여기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때 화폐는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잠깐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바로 판매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딱 이 정도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치 상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으로부터 또 읽겠습니다.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화폐를 끊임없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는 화폐의 단순한 상징적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테면 화폐의 기능적 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존재를 흡수하는 것이다. 화폐가 상품 가격의 순간적인 객체화된 반영일 경우 화폐는 다만 그 자신의 상징으로서 기능할 뿐이고 따라서 다른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 통용력에서 얻고 있다. 이런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이 유통 분야에서만 화폐는 오로지 유통수단의 기능에 전념하며 따라서 지폐의 형태로 순수히 기능적인 존재 양식, 이 경우 화폐는 금속 실체와 외부적으로 분리된다. 를 얻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능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를 흡수한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즉,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때 화폐는 본래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치 상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유통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 강제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국가가 야, 이걸 화폐로 써라라고 통용력을 부여하는 게 청결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화폐가 아닙니다. 그죠? 한국은행권이 대한민국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죠. 그죠? 그냥 종이 쪼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각주들에서 이것들을 이제 그 잘못 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오해나 그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시도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의로 그 화폐 단위를 부풀려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공상하는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막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제 그 막스 당대의 사실뿐만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 고종시대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전에 이제 유통하던 엽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이제부터 이거는 다른 그 엽전들의 그 100배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통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임의로 이제 이것들을 그 조작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나영입니다. 질문 네, 네, 있는데, 네,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 달러는 금이랑 교환되는 것처럼 태환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건지, 자, 이따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세계화폐 이야기 하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 이야기를 할 텐데, 2차 대전 직후로부터 이제 한동안은 예, 달러가 금 대신 사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1970년대 초 이후에는 그것도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달러의 금태환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그 본래적인 의미의 세계화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대국의 불안은행권들이 그 역할을 대단히 불안정하게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지간한 나라들에서 이제 통용된다고 하지만은 달러 그 자체도 불안은행권이잖아요. 금과의 태환도 진즉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 국내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루즈벨트 시절에 금태환이 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1945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미국이 외국에 한해서만 금태환을 약속했는데 이것도 1970년대 초반 이후에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비롯한 몇몇 강대국의 통화들이 예, 다른 나라들과의 이제 교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예, 실제로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금화 또는 은화 또는 그것과 태환될 수 있는 은행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가치가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이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이제 의문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반대편에서 뭐 금값이 폭등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그 상세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은 그 뭐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하고 별도로 그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관련한 그 파트 2 부분이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인데 그때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에 관해서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지고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풍분한 시간을 들인 설명을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자본론 선생님, 1권 1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 네네네, 네, 정명호입니다. 네네, 아까 그 화폐의 기능이 네. 이제 두 가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예, 요렇게 되죠. 기술수단으로서의 화폐라고 예, 있죠. 네,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게 가치적도로서의 화폐, 그리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 네.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아, 근데 그 지불수단이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최근 읽어보고 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궁금한 걸 잠깐 여쭤보면 그 지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단이란 말 빼고요. 지불이라고 하면 유통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신용에 의한 것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고 현찰 거래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유통이라는 걸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은 유통이 전제돼야 지불 예,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데, 네. 어, 그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품의 구매와 동시에 화폐를 지불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네. 예. 근데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상품의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화폐를 네. 지불하지 않고요. 네. 한참 지나서 시차를 두고 화폐를 지불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불수단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뭐, 아까 그, 방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상품 유통 과정에서 화폐 지불은 필수적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통수단이라는 기능과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서로 다른 상황을 상정할 때의 기능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 19세기 중반의 상황을 을 배경으로 해서 막스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21세기 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주제들의 공부할 때도 그 발생하는 일이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화폐, 신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막스가 그 현재의 상황을 자본론에 이제 비추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다리들을 어느 정도 그 섭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19세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막스 이후에 이제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를 또 대략적이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은행권이라는 이제 용어가 자본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불안은행권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오늘날 그게 전면화됐는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은 이른바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이제 변천 과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이제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책을 이제 강도 형식으로 읽어 나가는 와중에 일일이 다 그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올해 여름에 진행했던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에서 사실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찾아서 들어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은찬 씨 부탁합니다. 제3절 화폐.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다. 그러므로 금 또는 은은 화폐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이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와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또 유통수단의 기능에서와 같이 대리 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 다시 말해 금이 금덩이 그대로 이리하여 화폐 상품으로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에도 금은 화폐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으로 금의 기능이 금 자신에 의해 직접 수행되든 대리물을 통해 수행되든 이 기능으로 말미암아 사용 가치로서의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금을 유일한 가치 모습 또는 교환 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 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도 금이 화폐로 기능한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3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이에요. 근데 3장 3절의 제목도 화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3절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장 기능과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세계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읽은 문단에서 막스가 서술을 하고 있어요. 즉, 3장에서 이 화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스가 순서대로 예, 이야기할 때 그냥 나열식으로 병렬적으로 배치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3절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폐에게 요구되는, 부과되는 자격이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가치적도로서의 화폐를 이야기했을 때는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른바 개선화폐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통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가치 상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1절하고 2절에서처럼 그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치적도의 기능에서와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유통수단의 기능에서 같이 대리 가능한 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금이 금덩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 금이라는 본래 모습 그대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 그런 기능이 오늘 마지막에 다룰 세계화폐로서의 이제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조차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세계화폐 자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19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됐던 거죠. 역사적으로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금의 기능이 금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든 대리물을 위해서 수행되든 그래서 다른 기능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기능은 금뿐만 아니라 이제 대리물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 가치로서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금이 유일한 가치 모습, 교환 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 형태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능이 퇴장화폐로서의 기능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서술을 하고 있는 게 3장 전체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화폐에 요구되는 그 지위 내지는 자격이 다르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퇴장화폐. 두 개의 대립적인 상품 탈바꿈의 연속적 순환운동, 즉 판매와 구매의 끊임없는 교체는 화폐의 쉴 새 없는 회전, 즉 유통의 영구적 자동기간 기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탈바꿈의 계열이 중단되어 판매가 그것에 뒤따르는 구매에 의해 보충되지 못하면 화폐는 유통이 정지된다. 부와 기후베르가 말한 바와 같이 화폐는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즉 유통수단으로부터 화폐로 전환한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유통수단으로부터 화폐로 전환하는데 유통수단과 화폐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읽었던 문단에서 나온 3장 3절의 제목을 화폐라고 정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 계속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서 유통은 끊임없이 화폐라는 땀을 쏟아낸다. 이렇게 이제 막스가 서술을 했잖아요. 근데 예, 유통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그 화폐는 더 이상 운동하지 않고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소유자의 수중에 가라앉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퇴장화폐라고 한다. 영어로 호딩입니다. 자, 뭐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퇴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축장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끊임없이 소유자를 바꾸면서 움직이지만, 자, 퇴장화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씨 가능하신가요? 상품 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 탈바꿈의 산물, 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 다시 말해 금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 형태를 화폐 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 이런 형태 변화는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이제 상품이 바뀐 형태인 화폐는 절대적으로 양도 가능한 모습 또는 일시적인 화폐 형태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화폐는 퇴장화폐로 화석화되며 상품 판매자는 화폐 퇴장자가 된다. 예, 좋습니다. 뭐 앞서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상품 유통이 발전하면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또는 그 필요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이유가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성경책을 판매한 이유가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화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폐 퇴장과 관련한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아 씨 가능한가요? 음, 네. 상품 유통이 시작된 바로 그 초기에는 사용 가치의 잉여분만이 화폐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금과 은은 그 자체로서 여유분 또는 부의
부의 사회적 표현으로 된다. 이와 같은 소박한 형태의 화폐 대장은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생산 방식에 대응해 욕구의 범위가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는 민족들 사이에는 영구화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 사람, 특히 인도 사람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품 가격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공상하는 반더린트는 어째서 인도의 상품이 그처럼 싼가라고 자문한 뒤 인도 사람은 화폐를 땅속에 파묻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1602년에서 1734년에 인도 사람은 1억 5천만의 은을 땅속에 파묻었는데 이것은 원래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송되어 왔던 것이었다. 1856년에서 1866년의 10년간에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 1억 2천만의 은을 수출했는데 중국에 수출된 은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들어갔다. 이 은은 그 전에 호주에 금을 주고 얻었던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초기 형태의 화폐 퇴장입니다. 즉, 상품 유통이 막 시작됐을 때예요. 이때는 모든 생산물이 유통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급자족을 위한 대부분의 이제 생산 노동 생산물이 직접 사용 대상이었고 그 잉여 여유분만이 유통에 투입돼서 화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박한 형태의 화폐 퇴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은 이제 뭐 인도 사람들이 은을 땅에다 파묻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도에도 그 인도의 이제 오지에는 산골짜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 화폐로 다른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제 그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화폐를 얻게 되면 정말로 그걸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제 모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평생에 걸쳐서 한 두어 차례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때 이제 그걸 이제 꺼내서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한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이제 화폐 개혁 같은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몇 년간의 이제 여유 기간을 두고 예, 그, 새로운 지폐로 바꾸라고 이제 계속 그 공지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10년, 20년 지나서 예전 은행권을 이제 들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1602년부터 1734년 사이에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1억 5천만 파운드의 은을 땅속에 파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은이 어디서부터 왔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송됐던 은이라는 게 어떤 은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격혁명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 있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이제 은 광산들에서 생산된 은들이 유럽으로 왔던 거다라는 거죠. 가격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은이 나중에 이제 인도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은 이미 이제 인도의 대부분의 지역이 잉글랜드, 영국의 이제 식민지 상태입니다. 근데 유럽의 은이 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영국이 인도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식민지로 통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무역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썩 재미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생산된 대단히 이제 고급 기술을 적용한 그 직물들 같은 게그 그 영국과 유럽의 이제 상류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대신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의 생산물들이 인도에서 그닥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적자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영국과 그 인도 사이의 이제 관계에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예전에 이제 유럽으로 왔던 것들이 다시 이제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잉글랜드가
식민 통치를 명분으로 해서 예, 그 상품 교육과 별도로 엄청난 수탈을 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하면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은 어, 오히려 이제 영국산 그 생산물들이 인도 시장에 범람하면서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856년부터 66년 사이에 10년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이제 이번에는 영국이 인도와 중국에 1억 2천만 파운드 연을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중국산 이제 차와 도자기 같은 게 다시 한번 영국과 유럽의 상류층 지배계급에게 엄청난 유행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중국 시장에는 그 영국을 비롯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제 공업 생산물들이 쉽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네. 근데 그래서 영국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그걸 중국에다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수출된 은이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56년부터 66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아편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뭐 밀접한 그 직접적인 이제 관련은 없는 내용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가에 대한 거는 관련된 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거나 초기 상태의 상품 유통이 막 발전하는 시기에 그 화폐 퇴장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다은 씨 가능할까요? 상품 생산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상품 생산자는 누구나 사회가 제공하는 담보, 즉 화폐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욕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끊임없이 구매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상품 생산과 판매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이전에 구매하지 않고 판매했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적 규모로 행해지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귀금속은 그 생산지에서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된다. 거기에서는 금 또는 은의 소유자에 의한 구매 없이 상품 소유자에 의한 판매가 진행된다. 그리고 구매가 뒤따르지 않는 판매는 귀금속을 상품 소유자들 사이로 분배할 뿐이다. 그리하여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각종 규모의 금과 은의 퇴장이 나타난다. 교환 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상품을 교환 가치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상품 유통의 확대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부인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예, 좋습니다. 상품 유통이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그 화폐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필연적인 이제 욕구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퇴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화폐 또는 이제 화폐 재료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의 소유가 발휘할 수 있는 권력, 힘이라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화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상품 생산이 발전한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죠. 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방금 네, 사라지셨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네, 171페이지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금은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콜럼버스 자메이카로부터의 편지. 화폐는 무엇이 화폐로 전환되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 것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유통은 모든 것이 그곳에 뛰어들었다가 금덩이로 되어 다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도가니가 된다. 이 영분술에는 성자조차 견뎌낼 수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연약한 인간들의 상거에서 제외되고 있는 성스러운 대상들, 여기에서는 페니키아 처녀들을 가리킨다. 이야 말할 것도 없다. 화폐에서는 상품의 온갖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있듯이 화폐 자체도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모든 차이를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화폐는 자기 자신이 상품이며 누구의 사유물로도 될 수 있는 외부의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를 그 사회의 경제적,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태어나자마자 플루톤의 머리털을 잡고 그를 땅속에서 끌어올린 근대 사회는 황금을 성배,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쓴 술잔 또는 자기의 가장 내면적 생활 원리의 휘황찬란한 화신으로서 환영하고 있다. 예, 화폐 권력이 계속해서 이제 증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화폐가 가지고 있는 권능,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애초에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합의, 행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등장한 권능을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가 독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화폐가 확립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화폐의 소유자가 그 사회적 힘을 자기 것으로 하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숭배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사용 가치로서 상품은 어떤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며 물질적 부의 특정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물질적 부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 상품 소유자의 사회적 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미개 사회의 단순한 상품 소유자에게는 또 심지어 서유럽의 농민에게도 가치는 가치 형태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금과 은의 태장의 증가는 가치의 증가로 된다. 물론 화폐의 가치는 그 자체의 가치 변동이나 상품 가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200온스의 금이 100온스의 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금의 금속적 현물 형태가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 형태, 즉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화신으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화폐를 퇴장하려는 충동은 그 성질상 끝이 없다. 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든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구매 수단으로서 제한된 효력만을 가진다. 화폐의 이런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사이의 모순은 화폐 태양대를 축적의 시시포스 같은 노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다. 그는 정복을 통해 국토를 아무리 넓히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국경과 마주치게 될 뿐인 세계 정복자와 비슷하다. 예, 자, 화폐를 많이 가지면 그만큼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화폐를 원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화폐가 충분하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폐의 권능은 질적으로는 이제 무한하지만 실제로 그 권능의 크기는 화폐의 양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화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화폐가 일단 발생하면은 그 화폐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금을 화폐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즉 퇴장 화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이 유통되는 것 또는 향락의 구매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화폐 퇴장자는 황금 물신에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희생으로 바친다. 그는 금욕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던져넣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화폐의 형태로 유통해서 끌어낼 수는 없다. 그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명과 전략과 탐욕이 그의 주된 덕목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정치 경제학 전체를 이룬다. 예, 좋습니다. 자, 더 많은 화폐를 위한 충동은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막스가 단순 상품 유통이라고 규정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자본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본은 다음 시간에야 나오는데. 자, 성경책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은 화폐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얻은 화폐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스키를 싸는데 써버리면 화폐를 퇴장할 수가 없습니다.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책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되,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에 대한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금욕의 복음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 상품 유통의 수준에서의 화폐 축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두쇠의 방식, 스쿠리지 같은 사람 또는 자린고비 같은 사람의 방식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본의 운동을 알게 되면 그런 방식이 대단히 순진한 어리석은 방식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회장화폐라는 직접적 형태와 아울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소유라는 퇴장의 미적 형태가 발전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부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부자가 되자, 그렇지 못하면 부자처럼 보이도록 하자. 디드로. 그리하여 한편으로 금과 은의 화폐적 기능과는 관계없는 금과 은의 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잠재적 공급원, 특히 사회적 격변기에는 거기에서 화폐가 나온다가 형성된다. 예, 퇴장, 네. 좋습니다. 자, 뭐 퇴장의 미적 형태라고 하는데 이제 금이나 은으로 된 각종의 장신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근거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뇌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화폐적 기능과는 관계없는 귀금속 시장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공황기에는 이제 이것들이 급박할 때 이제 녹여져 가지고 화폐로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대단히 이제 웃픈 이야기지만 1997년 말에 IMF 사태 당시에 이제 애국심에 현혹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귀금속을 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부에 전달을 했어요. 이제 되도 않는 짓거리들을 이제 했던 거죠. 애국심을 이용해가지고 국가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 피리 씨 부탁합니다. 회장화폐는 금속 유통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기능은 금은 주화의 유통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이미 보았듯이 상품 유통의 규모, 속도와 상품 가격의 끊임없인 변동 때문에 화폐 유통량도 쉬지 않고 증감한다. 그러므로 화폐 유통량을 수축할 수도 팽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끌려 들어가야 하며 어떤 때에는 유통수단으로서 밀려 넣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이 항상 유통 분야의 흡수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국 안에 존재하는 금은 양은
유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은 양보다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화폐가 퇴장화폐로 전환함으로써 충족된다. 퇴장화폐의 저수지는 화폐가 유통으로 흘러들어가며 유통에서 흘러나오는 물길로 되며 이디야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결코 그 유통 물길 속에서 범람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하면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은 유통에서 빠져나와서 축장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논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가 전부 다 유통에 투입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이제 변동함에 따라서 이게 부족해지면 유통에 들어가지 않았던 화폐가 여기에 이제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량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고 이래야 이제 경제가 원활히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당장 유통에 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퇴장화폐로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유통 화폐량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들고 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불안은행권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제 투입되었을 때는 이게 넘쳐 흐르게 되면서 예, 불안은행권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읽었던 유통 물길에서 범람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이게 번역을 아까부터 계속 물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자로 번역한다면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 물길. 예, 음, 예. 그, 예전 번역본에서는 수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물길이죠. 알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화폐가 흐르는 이 상품 유통 과정에서 화폐와 상품이 계속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9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